안녕하세요. 저희 19차 할렘 디스커버리 마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새 되게 화두인데 도시 마케팅의 어떤 뉴노멀, 하이브리드 컨벤션으로 바뀌면서 도시 마케팅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분 도시 마케팅과 관련돼서 역할들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 네 분을 모셨는데 우선 제가 가나다 순으로 소개를 직접 해주시는 게 나으시겠죠? 예, 가나다 순으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정 네, 교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시 관광과에서 마이스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김은정 주무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서병로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의 글로벌 마이스 연계 전공에 있는 서병로 교수입니다. 다들 보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단장님. 안녕하세요. 전 고양 컨벤션 뷰로 단장 맡고 있는 이상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약간 화면이 어둡긴 한데 조민영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재단 사업운영부에 있는 조민영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은 먼저 지난주에 고향 데스티네이션 위크라고 하는 국내에서는 사실 데스티네이션 쪽에서 가장 훌륭한 행사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행사를 이제 준비하시면서 운영하셨던 이상열 단장님의 소회라고 할까요?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결과에 따른 어떤 시사점은 뭐였는지 그 이야기를 먼저 좀 들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좋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더 노력할 것이고요. 이제 고양 데스티네이션 위크가 사실 올해로 4회째입니다. 4회째고 첫 해에는 어떤 맹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양 데스티네이션 위크의 배경은 고양 컨벤션 뷰로에 제가 부임하고 나서 대부분의 CBB들이 이제 해마다 마이스데이라는 것들을 만들었는데 이것과는 좀 차별화된 무언가, 고양시를 좀 알릴 수 있는 무언가를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생각에서 마이스데이 예산을 가지고 있는 거를 시작을 했는데 무모하게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국내의 연사들과의 네트워크 이런 걸 통해서 연사비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한 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2회, 3회에 가면서 이제 원래는 8월 네 번째 주 매년 8월 네 번째 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하는 것이 이제 저희가 해왔는데요. 올해 하필이면 그 날짜에 코로나가 2단계, 2.5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이제 그걸 취소할 것이냐 아니면은 연장을 할 것이냐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을 다행히 이제 시에서 그래도 이제 마이스 도시인데 4회째쯤 됐으면 어떤 식으로든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시의 판단 하에서 시작을 했는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GDW가 그래도 지금까지 인정을 해주시는 거는 연사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한 연사분들을 모셔오는 거였는데 이게 이제 제가 참여하는 국제적인 트레이드 쇼나 아니면은 박람회나 이런 곳들에 가서 그 연사들 해 주제를 해당하는 연사들을 만나게 되면 직접 설득을 하고 초청을 드려서 이렇게 모셔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연사 중에 한 분이 IAP쇼 회장이었는데 이 사람을 유치하기 위해서 제가 대만에도 회의를 갔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런 기회가 없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형태 자체도 10월 달이 이게 안정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하이브리드 행사도 준비를 하고 디지털 미팅은 디지털 미팅대로 준비를 하자라는 거였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사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사실 저희가 지금 게이닝 엣지하고 컨설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닝 엣지에다가 공동 주관을 좀 부탁을 했고요. 게이닝 엣지에서 좋은 연사들을 소개시켜 줬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연사진들은 저희가 우수하게 확보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또 황희곤 교수님께서 준비위원장 맡아주시면서 저희가 이제 고양 데스티네이션 위크가 크게 세 개의 프로그램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이제 첫날 국제 데스티네이션 경쟁력 포럼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날 오전에는 아시아 데스티네이션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행사가 있고, 세 번째 오후에는 이제 두 번째 날 오후에는 저희가 이제 GDSM이라고 해서요. 글로벌 데스티네이션 서스테너빌리티 무브먼트 아시아 패시픽 세미나 이렇게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는데 첫째 날 국제 데스티네이션 경쟁력 포럼은 크게 세션이 4개 세션이면 저희가 주제 발표 한 분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패널 디스커션으로 하게 되면 좌장 한 분에 패널이 4분이기 때문에 총 4개 세션이면 총 국내의 전문가들 20분 정도를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인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올해 준비위원장님 맡아주신 저 교수님께서 여러 분 추천을 해주셔서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모실 수 있었고요. 그러고 이제 결정을 한 거는 그래서 다행히도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가 이제 10월달, 9월달 들면서 코로나가 안정이 되면서 국제 데스티네이션 경쟁력 포럼만큼은 하이브리드로 진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 세션은 이제 버추얼로 온라인으로만 진행할 수 있게끔 상황이 만들어져서 첫날 그리고 그렇지만 또 그런 대로 또 방역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 디지털 미팅이라는 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 기본적인 보다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고 코비드 상황에서는 방역 조치에 대한 예산이 또 솔솔치 않게 들어갑니다. 이게 그 볼룸도 더 스페이스가 커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그 거리두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요구되는 공간이 2배 이상은 늘어납니다. 2배 이상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방역 조치 뭐 체온 측정이라든가 비말 차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소소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예산 확보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운영 이게 이제 연사들이 저희가 총 4분 중에 3분이 해외 연사였는데 연사들의 발표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는 이제 동시 통역에 대한 문제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택한 방법은 연사 발표는 사전 영상을 받는 거였습니다. 사전에 발표하는 영상을 저희가 이제 30분을 드렸고요. 30분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비용까지도 그 포맷을 통해서 드렸는데 다행히 우리 연사들 중에 상당 부분이 이번에 이제 PCO 대표가 2분이었고 한 분은 스타트업 대표였기 때문에 자체적인 그 영상을 리코딩하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인프라가 갖춰주신 분들이어서 보내주신 영상들이 퀄리티가 높았습니다. 다행히. 그러고 동시 통역은 저희가 이제 그 이번에 그 웨비나 세션의 시스템을 줌을 썼는데 줌은 돈을 좀 더 들이면 좀 비싼 회원제를 쓰면 동시 통역을 할 수 있는 세션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연결을 시켰고요. 물론 이제 딜레이가 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꽤 괜찮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나 사전에 영상을 받았던 것은 그 행사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된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가 이제 30분 발표를 하면 좌장 포함해서 패널들이 1시간가량을 패널 디스커션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연서가 실시간으로 참여를 해서 패널 디스커션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첫날은 평가가 그 컨텐츠 그 운영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안정적으로 갔던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장점이 있었던 건 저는 이제 사실은 이거를 하이브리드하고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으로 하면서 가장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석자가 어떻게 유지가 될까. 그러니까 접속을 하고 떠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유지시킬까 했던 부분이었는데 이게 조금 편한 말로 하면 조금 다양하고 버라이어티하니까 안 떠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 발표하는 세션 자체의 길이가 짧고 또 하나는 패널 디스커션을 통해 가지고 5분이 계속 질의응답을 왔다 갔다 하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한테는 그게 조금 더 덜 지루하게 느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첫날 데스티네이션 경쟁력 포럼의 사전 등록자가 한 170명 정도가 됐는데요. 온라인 등록은 140명대를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경험을 한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두 번째 날 버추얼 세미나는 예상치 않은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나 그 저희가 이제 두 번째 날 아시아 데스티네이션 라운드 테이블 같은 경우는 국내 3개 도시, 해외 2개 도시가 자기 사례를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패널리스트 모더레이터가 끌고 가는 구조인데 각 도시가 발표를 하는데 영상 자료를 저희가 이걸 이카랑 공동 개최를 하거든요. 근데 이카에서 줌에 익숙한 분들이니까 알아서 잘 하십시오라고 풀어줬더니 이게 각 나라에서 줌에서 스스로 영상을 틀어서 가니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오디오 문제가 계속 생기고
그다음에 그 안정성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이러한 줌을 할 때 영상이나 이런 거는 그 좌장 준비하는 모더레이터가 분명히 사전에 다 영상을 받아서 컨트롤할 수 있게끔 해서 PPT 슬라이드는 직접 넘기더라도 영상만큼은 한 곳에서 직접 들어주는 시스템으로 가야 이게 이제 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사 운영에 관련된 측면에서는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컨텐츠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이제 저희가 그 전체 주제가 뭐였냐면 데스티네이션 리커버리에 관련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코비드 상황에서 이 마이스 목적지로서 데스티네이션을 어떻게 리커버리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4개 세션으로 해서, 하나는 PCO 비즈니스, 마이스 산업에 있어서의 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 봤고요. 두 번째는 데스티네이션 마케팅 측면에서 하나 봤고요. 세 번째는 베뉴의 대응에 대해서 한 세션을 봤고, 마지막으로는 스타트업 관련해서 이제 한 세션 총 4개를 봤는데요. 이 데스티네이션 리커버리를 이제 저희가 이 주제를 선정하는 것은 그 GDW는 하기 전에 항상 그 시나 저희뿐만이 아니고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시는 준비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준비위원회 올해는 이제 황 교수님께서 준비위원장 맡아주셨고, 우리 서 교수님께서도 준비위원을 맡아주셨는데, 총 한 9분 정도가 준비위원, 우리 윤 교수님께서도 준비위원 맡아주셨죠. 지금 4년째 맡고 계시니까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가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고민이 그거였습니다. 이 포스트 코비드 상황에서 마이스의 가치가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 또 하나, 포스트 코비드 상황에서 지역에서 개최되는 행사들이 실질적인 오프라인에서 행사해야 되는 개최들이 줄어든다면 도대체 그 마이스 행사의 지역의 가치는 무엇로 측정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가치로 지자체에 있는 그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정책 결정자들, 시의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분들이 계속해서 이 마이스 산업에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이제 사실 제 옆자리에 보시면 여기 그 화이트보드가 붙어 있는데, 그게 이제 제 4번째.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기존의 이제 3번째가 제가 가지고 있던 의구심은 기존의 기존의 DMO 모델, 그 CBB 모델에서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될 것이냐. 4번째는 그럼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이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고민이 4가지 고민을 가지고 지금 오는 이번 GDW에서 어떤 방식의 연서들을 발표를 하시느냐 하는 그런 것들을 지켜보고 들어봤는데, 나중에 이제 교수님께서도 코멘트 해주시겠지만 제가 느낀 건 이런 거라는 거. 제가 느낀 결론은 이런 겁니다. 결국은 그분들이 다 얘기하는 건, 일성으로 얘기하는 건 마이스의 가치는 달라지진 않을 것이다. 마이스의 가치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고, 네트워킹의 기회나 이런 것들이, 다만 네트워킹의 기회나 빈도나 규모나 이런 측면에서는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디지털이라는 것이 지금의 미팅 형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준비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제이슨 예라고 하는 전 이카 IP 회장, 이자 지금 이제 GIS 그룹 회장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는 단순히 어떤 도시가 어떤 지원책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로 어필하는 세대에서 그 도시가 얼마만큼의 브랜드를 구축하고 있느냐, 그리고 마이스라는 걸 통해서 어떤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이 중요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타겟을 아이덴티파이하고 조금 더 선제적으로 지속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만들어라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도 마찬가지고, 스타트업, 그리고 이제 처음에 비즈니스 모델 관련해서도 결국은 그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이 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이스의 가치를 유지를 어떻게 시키면서, 가치는 유지시키되 새로운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수익 모델로 할 것이고,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게 이제 숏텀이냐 롱텀이냐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은 키는 뭐냐면, 롱텀적인 변화에 순응하면 되는 건데, 숏텀에 있어서 당장의 어려움을 어떻게 겪을 것이냐에 대한 이슈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는 제가 받아들인 결론은, 그분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멀티펑셔널을 해야 된다. 최소한의 인원으로, 그 다음에 수익 모델을 지금보다는 다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적은 리소스를 가지고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저는 결론으로 들렸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그러면
그것들을 보면서 이제 사실 제가 이제 CBB를 하면서 지속 가능성이다, 디지털이다,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 한림대학원에서 뭐 디지털 미팅 가이드북도 하고 지속 가능성 전략도 보고 발간하고 했는데 방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맞춰가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나 성과를 어떻게 도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행사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남는 거죠. 맞아요. 예, 남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는 지자체 측면에서는 예산안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의회나 이런 정책 담당자들이 이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당장에 어제 지금 사실은 저희 교수님 회장으로 계신 글로벌 마이스 연구회가 처음 시작하면서 한 분의 도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 그러냐면 이거 뭐 디지털 미팅으로 간다 그러는데 하는 거 보니까 사람들도 많이 없고 효과도 없어서 내년 예산 다 자르기로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컨센서스나 디지털 미팅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도 부족한데 그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KPI가 우리가 준비된 상태에서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빠른 시간 안에 그것들에 대한 호응과 또 하나는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체계를 만들 것이냐 하는 과제는 굉장히 많이 남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아쉬웠던 건 이런 겁니다. 지속 가능성과 디지털 미팅이라고 하는 건 사실 거의 10년 전서부터 산업에서 대두가 됐던 부분인데 그거는 우리가 너무 안일했다. 받아들이는 거에 있거나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거에 있어서 그렇게 능동적이진 못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성하고 그것을 따라잡을 수 있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 뭐 올해 사실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아멕스 비즈니스 트래블 전망치 보면 이미 코퍼레이트 미팅에 있어서는 디지털 미팅이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고 올해는 그게 30% 이상 확대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얼마만큼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었나라는 측면. 그러니까 또 하나는 우리가 사실 메르스 돼지열병 사태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2008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사실 마이스가 어려움을 겪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왜 우리는 이런 일 닥할 때마다 똑같은 피해를 당하고 똑같이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이런 상황을 반복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아쉬움? 뭐 그런 것들도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네네. 이쯤 제가 생각하고 이제 GGW 소회나 이런 거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단장님 혹시 GW 영상을 지금도 들어가면 볼 수 있는 채널이 있나요? 그거는 아직은 지금 편집 중입니다. 편집 중이어서 GDW나 이런 세션들은 전부 지금 세션별로 쪼개고 있고요. 네. 발표 자료는 연사들의 협조를 다 구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저희 네.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든 세션과 발표 자료는 일정 네. 기간 전부 보실 수 있는 그렇게 될 겁니다. 네, 저도 뭐 참석했었지만 GDW 행사가 사실 매해 되게 내용이 되게 좋은데 올해는 특히나 이 코로나 상황 속에 사실 뭐 거의 첫 번째로 다 같이 모여서 하는 행사였던 것 같고 2.5단계가 딱 낮춰지면서 했던 첫 번째 행사였어 갖고 되게 좋은 의견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실질적인 내용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고 혹시나 싶어서 저는 사실 3, 4세션은 다 듣지는 못했지만 제이슨 예의 두 번째 세션의 발표는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는 나중에라도 꼭 기회가 되시면 그거 하나라도 꼭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단장님도 말씀해 주셨고, 저도 오늘 오전에 어디 회의에 가갖고, 대전 마케팅 공사 최초로 사장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대전시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내년엔 예산 이대로 줄 수가 없다. 와, 행사하는데 오지도 않고, 이거 왜 돈을 줘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라고 해서 이거를 시를 설득하는 게 정말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셔갖고, 서울시에서는 120% 지원한다고 하니까 그런 걸 갖고서 좀 설득을 해보세요.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한 명 설득해갖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모두가 다 그냥 오지 않는 행사를 왜 설득하느냐. 이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진짜 KPI를 개발하기 전에라도 뭔가 논리적으로 이걸 진짜 지원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우선 김은정 주무관님 이제 성남에 앞으로 마이스와 관련돼서 시설도 생길 계획이고 하다 보니까 또 김은정 주무관님 인천에도 오래 계셨었고 마이스라는 게 지역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하고. 근데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성남에서는 혹시 어떤 상황인지 현황에 대한 소개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서 뭐 이렇게 지자체에서 이제 이런 마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 수립이라든지 의회를 설득하는 부분이라든지 사실은 지자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로서는 상당히 고독하고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선에서는 사실 뭐 얼라이언스나 같이 협의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지만 사실 저는 되게 뭐 이거 나중에 뭐 성과 지표 관련한 부분 나중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지자체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이제 이렇게 대응을 해왔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 부분은 또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의료 컨벤션, 성남 의료 컨벤션 진행했나요? 그거 이제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아, 거. 네. 11월 9일부터 네, 12일까지. 알겠습니다. 네, 네. 네, 합니다. 혹시 서병로 교수님 전국에 많이 다니시면서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 기체 도시들이 영향을 어떤 형태로 받는지 생각하시거나 뭐 들으신 이야기 있으시면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제가 뭐 특별하게 할 얘기는 없고요. 예. 좀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도시마다 그 각계격파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아쉽고 큰 그림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마이스 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항공 따로 또 관광 따로 또 마이스 따로 이렇게 하는 것들 자체가 별 영향력 예를 들면 이제 뭐 간절함이라는 게 먹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고양시 데스티네이션의 의미는 이렇게 네트워킹을 하는 1차적인 자리를 2.5에서 1단계로 풀어가면서 제일 먼저 다 모였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기사화시키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전시업체가 너무 힘들어서 산업계가 다 모여서 살려달라고 이 피켓을 드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국회에서 의원들을 좀 불러다가 설득하는 작업들이 좀 먼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과거에 이제 수원에서 어떤 발표를 했냐면 이런 사례 연구에 관해서 제가 한번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들에 대한 전략들을 옛날에 저한테 그거를 마이스 협회에서 하라 그래갖고 당시 이제 뭐 사스, 메르스 이렇게 해봤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순간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대응력이 되게 빠르잖아요. 짧은 순간들에 아까 말한 쇼텀에 대한 것들은 잘하는데 롱텀 비즈니스로 한 번도 이렇게 이어져 본 적이 없어갖고 IMF 이후에 뭐 리먼 브라더스도 왔지만 뭐 그거는 또 되게 짧은 거였고 또 전염병도 실제로 이제 우리한테 이렇게 산업계로 깊숙이 들어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다들 이제 장기화가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비전이 서로 이제 영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이 마이스 산업계의 혁신 생태계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 이제 고양시 따로, 서울시 따로, 경기도 따로, 인천 따로 다 따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의 색깔들도 다 달라요. 그리고 그거를 단체장이라든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들이 생각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산업계의 전문가들이 구체적으로 그 사례를 짚어가면서 설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그런 예를 들면 이 자문단들의 역할들이 왜 중요하냐면 시민 설득을 하듯이 단계별로 이렇게 설득을 해내면 그런 것들에 대한 영향력이 많이 미친다. 그리고 방송계에도 예를 들면 뭐 우리 강원 방송도 마찬가지지만 방송업계에 나가서도 이제 이런 토론들을 시민들에게 설득시키는 주제를 우리가 이제 PD들한테 솔싱을 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좌담회를 이끌어서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것, 사례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다 보면 사실은 이 교육적인 효과라는 게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코로나19 이후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대응 전략을 어떻게 만드냐에 대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지난 우리 1세션에서 얘기했지만 컨설팅하는 곳에서는 벌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 대한 세션들에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3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경기 침체, 4단계는 이제 완전히 업계가 이제 거의 무너질 정도로 데스티네이션이 벌어지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 전략들. 예를 들면 우리가 초기 단계에서는 이렇게 지금 100명이 넘으면 엄청난 심각함을 부름에도 불구하고 이게 장기화되니까 정부에서도 이게 산업계 자체가 이게 지금 교란이 아니라 붕괴될 수 있다는 위기에 놓였기 때문에 이거를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의 사례를 잘 들어가면서
정부에게나 또는 관련 산업계가 굉장히 많은 노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마이스 산업계라도 단합을 해서 그런 것들을 알리고 홍보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 않거나 뭐 이렇게 되면 이게 다 흐지부지 되고 예산들이 다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대응 전략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도시가 잘 대응하는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위기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한 대응력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에 대한 받아들이는 것들이 다 틀려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롱텀 비즈니스 이제는 쇼텀이 지났고 이제 내년부터는 롱텀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 전략이라든가 지금 우리가 보시면 학교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거 회의를 해보면 내년 상반기가 갔을 때 아니면 내년 하반기까지 갔을 때에 대한 전략들이 다 지금 구성되고 있거든요. 팀들이 만들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도 우리가 산업계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의들을 만약에 예산이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이제 10월부터 이제 쪽지 예산 오늘 보니까 지금 농림수산부에서 쪽지 예산 때문에 시에서 달려가 갖고 쪽지 예산들이 지금 막 써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어떤 도시는 그런 것들을 아예 몰라서 쪽지 예산도 안 만들고 어떤 곳에서는 청문회가 진행되는 와중에 세종시까지 달려가서 쪽지 예산 남아있는 것들을 받아내서 자기 도시로 가져오는 것들을 하는데 그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예를 들면 뭐 기재부도 있고 뭐 다양한 부서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남아있는 예산들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면 누군가가 이 비용을 또 받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계가 마이스 산업의 혁신적인 생태계를 조성을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빠르게 대응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언론에 기사를 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네, 진짜 말씀 주신 것처럼 좀 단계별로 대응 전략을 미리 좀 수립을 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그 이 단장님도 얘기해 주신 것처럼 사실 여러 번의 위기를 거쳐오면서도 전략적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항상 그냥 뭐 항상 이렇게 뭐 서병로 교수님 표현처럼 깊숙이 안 들어와서일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그때 당시에도 위기를 감지했었으면 거기에 맞춰서 이걸 어떻게 컨틴전시 플랜을 만들어 놨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항상 부족하고 뭐 다 그냥 어떻게 넘어가겠지 이랬는데 지금 이 상황은 상당히 장기화되고 있고 내년까지도 간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들이 필요하고 또 조금 집요하게라도 시나 뭐 어떤 중앙에서부터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학계에서 약간 이런 논리를 개발하는 역할들은 학계에서 좀 역할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계도 뭐 사업체들이 알아서 하겠지. 우리 예산, 내가 받는 예산은 아니니까 이런 거보다는 저들이 무너지면 사실 학교가 일자리를 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좀 위기의식을 갖고 학계에서도 조금 반성하면서 준비를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조민영 과장님 나와 계신데 여수는 요새 이 코비드에 대해서 저는 사실 여름 휴가에 여수에 다녀오긴 했는데 아까 뭐 이상현 단장님 잠깐 저희 시작하기 전에 얘기하셨지만 차가 막혀서 다닐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여수는 딱 내려갔더니 물론 여름이었지만 식당에서 다 제가 이제 마스크 쓰고 이러고 사니까 마스크 벗으라고 여긴 청정지역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여수는 요새 상황이 어떤가요? 마이크가 껴져 음소거 되어 계세요. 네. 아이고. 마이크 네. 네, 들리시나요? 비디오가 꺼져. 네, 됐어요. 네. 들리시나요? 아, 예. 여수는 아직까지 확진자가 없는 청정 도시라고들 해서 지금 10월 초 그런 연휴 기간이라든지 8월 말 그런 연휴 때는 많이 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관광객은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고요. 저희 박람회장 같은 경우는 여수 세계박람회장 내에서는 뭐 컨벤션 센터도 있지만 뭐 비고쇼라든지 뭐 다른 입주 시설들의 관람 시설들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임대 사업 등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뭐 컨벤션 센터는 아주 일부분이지만 작년 대비해서 모든 행사라든지 뭐 정부 행사, 뭐
학회 행사 이런 것들이 다 취소가 되다 보니까 박람회장에 뭔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려서 저희 회사 저희 재단도 굉장히 어렵지만 이 안에 입주해 있는 이런 시설들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디지털 미팅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 엑스포 내에 있는 컨벤션 센터에서도 나름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뭔가 부분적인 것에 불과하고 이것으로 과연 어떤 것들이 이루어질지 상당히 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실 저희 우리 인류의 역사가 사실 이런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반복되어 왔었잖아요. 그렇죠. 아까 이제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메르스도 있었고 또 그 이전에도 뭔가가 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는데 뭔가 이런 디지털 회의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축하기 이전에 오히려 뭔가 이런 것들이 종식되고 또 새로운 그런 코로나 이전의 상황 같은 그런 것들이 또 와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 그런 소망 이런 것들도 이제 좀 해보고 있고요. 저희 여수 같은 경우는 교수님이나 단장님 오셨을 때는 상당히 사람 많을 때만 오셔가지고 이제 그러신 것 같고 지금 평상시에는 관람객들은 전년 대비해서 한 30% 이상 감소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네. 이제 여수로 오신 분들도 대부분 프라이빗한 그런 관광으로 뭔가 가족 단위 풀빌라 이런 데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 어디 이동하지 않고 그런 형태의 관광으로 좀 저희 체감상으로는 관광이 작년과 올해는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원래 드렸던 질문지에 개최지의 성과 지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질문은 좀 어려운 질문이니까 조금 맨 마지막으로 넘기고 저희가 이제 하이브리드 행사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개최지 입장에서는 하이브리드 지금 나오는 이야기 현재까지 진행된 거에서는 서울이 했던 UIA 라운드 테이블에서 서울을 어쨌든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갖고 보여준 건 되게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개최지들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컨벤션이 어쨌든 뭔가 지금과 같이 여수에서 개최되든 고양시에서 개최되든 성남에서 개최됐을 때 개최 도시를 알릴 수 있는 어떤 마케팅이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우리 이 단장님 먼저 다시 여쭤보도록 할까요? 사실 이게 교수님 주신 지금 말씀 주신 게 굉장히 고민도 많이 되고요. 예. 또 제가 제일 많이 고민하고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KPI 그러니까 지금 하이브리드 미팅이라고 하는 것들이 제가 요번에 보니까 좀 이제 통계를 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우선 좀 말씀을 드리면 작년부터 저희가 이제 사실은 GDW를 할 때 디지털 미팅을 국제적인 행사를 좀 키워보자라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IMAX에 가서도 GDW 홍보했고 IBTM에 가서도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전년도에는 19년도에는 이게 한국으로 오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한 걸로 이어지기는 좀 어려웠죠. 그래서 올해 사실 코비드 상황이 아니었으면 그것들을 조금 더 발전시켜 가지고 어쨌든 인터내셔널 컨퍼런스를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거였는데 이게 이제 코비드 때문에 어쨌든 하이브리드로 가게 됐는데 이게 아이러니한 결과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냥 홍보 자체가 저희가 이제 이번에 홍보를 하면서 디지털이니까 좀 편하게 홍보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컨하고 협력 관계가 있으니까 후원 관계가 있으니까 인컨을 통해서도 홍보를 했고 또 하나는 이카를 통해서도 홍보를 했고 그렇게 했더니 저희가 이번에 이제 전체 등록자가 한 400명 정도 됩니다. 400명 정도 되는데 전년도 기준으로 따지면은 해외에서 온 사람들이 연사 기준을 따져가면 8개국, 9개국에서 한 11명, 12명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하이브리드하고 온라인으로 했더니 이게 전체 참가국 수가 19개국에 해외 참석자가 한 108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저가 받아들인 건 이런 느낌입니다. 제이슨 여가 발표했던 마이스 그러니까 DMO의 역할에 있어서 DMO에서 행사 지자체에서 개최되는 거의 행사의 가치를
그 방문객 경제에서 받아들이는 측면이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하이브리드 미팅은 굉장히 챌린저블하고 위험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지역을 알리고 지역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수단으로서 주도적으로 활용을 한다면 이건 좀 다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DMO의 역할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CBB의 역할이 그간에 이제 그 제이슨 여의 보고에도 보면 그간의 KPI가 그건 대만도 마찬가지고 아시아권의 국가들의 CBB의 전부 평가 지표가 뭐였냐면 1년에 국제적인 행사를 몇 건을 하느냐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런 기준의 KPI를 가지고 있으면 뭐 CBB 근무하는 건 이제 이게 유지가 된다 그러면 그냥 CBB는 문 닫아야 됩니다. 그 아까 이제 여기 오셨다가 그 지금 안 보이시는데 우리 이영주 대표가 어제 글을 좀 세게 쓰셨더라고요. 왜냐하면 뭐라고 썼냐면 지역 산업과 연계하지 못하는 마이스 산업은 소멸할 것이다. 이렇게 이런 제목으로 쓰셨어요. 근데 저는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결국은 그 CBB가 그 지역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그 지역의 산업, 연계 산업이나 아니면 전략 산업화하고 연계에 있어서 마이스의 역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그것들을 브랜드화하는 데서 가치를 그 도시 정책 결정제나 산업계에다 그 도시에다가 제공하지 못한다면 지금의 KPI나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위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 나가고 그 아까 이제 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나름대로 그 방향에서 움직여 왔지만 좀 더 많은 CBB나 지역에 있는 연관된 그런 DMO 역할을 하는 분들하고 연계성을 강화해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지금 계속 들고 있습니다. 가장 큰 고민이기도 합니다. 지역 산업과 연관되어야지 결국은 우리가 제대로 DMO의 역할이 이제 그런 형태로 바뀔 것이다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뭐 김은정 주무관 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 하이브리드 행사라고 하는 게 이제 온오프라인 어떤 믹스 행사로서 하이브리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한편으로 생각해 본 거는 그 하이브리드 행사에서 이 개최지를 마케팅하는 이런 컨텐츠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하이브리드화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경쟁력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상열 단장님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그러니까 기존 오프라인에서는 되게 실제 그 장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되게 쉽게 그리고 또 매력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것도 이제는 온라인 상으로는 되게 그게 시시해 보이고 매력이 없어 보이기도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컨텐츠 자체가 알차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진짜 컨텐츠 기획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의 우리 마이 산업이 관광 쪽의 관점에서 이렇게 주로 논의됐기 때문에 마케팅 컨텐츠 자체가 어떤 관광 부분에만 이제 좀 이렇게 치중돼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는 하지만 지역에는, 저도 이 마이스 업무를 하면서 지자체 입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부분에서 이제 채널을 열고 많은 부분들을 들여다봐야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관광이 다가 아니라, 지역에는 다양한 뭐 인적, 물적 자원들이 되게 다양한 그런 것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총체적으로 연결해서 컨텐츠로 뽑아내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총체적으로 뭔가 컨텐츠를 뽑아내서 그걸 최대한 자세하고 섬세하게, 그래서 방문객들이 정말 이곳에 가면 난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런 가치를 아까 뭐 그 GDW에서 하는 어떤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부합하는 이 도시가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그 행사, 하이브리드 행사를 통해서도 그 컨텐츠가 충분히 잘 녹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저희도 4차 산업형 그 마이스 도시로 좀 눈여겨보고 있는 게 그 독일의 함부르크 마케팅 사례를 저희는 좀 눈여겨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함부르크 마케팅이 단순히 그냥 관광 쪽 컨벤션 뷰로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뭐 투어리즘이 있고 그다음에 컨벤션 뷰로가 있고 인베스트가 있고 이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어떤 그 전체적으로 함부르크 시를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이들도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 시가 추구하는 어떤 비전 같은 게, 퓨처 함부르크 프로젝트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자기네들은 책임감 있는 어떤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걸 기치를 내걸고, 그 다음에 그 로컬에 있는 그 기업가들의 이야기, 그 다음에 그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 크리에이터에 대한 이야기, 그런 얘기들을 다 되게 전방위적으로 외부와 공유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남시도, 사실은 그런, 앞으로 전담 기부나 이런 것들을 이제 시설하고 할 계획이긴 한데, 성남을 아예 전체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도시를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그것들을 통해서 마케팅하는 정말 컨텐츠를 잘 뽑아내서 속속들이 그런 것들을 좀 알리는 그런 작업들이 됐으면,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김은정 주무관님 말씀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되게 정말 중요하고 그런 방향성으로 가야 된다는 거에 진짜 적극적으로 동의하는데, 김은정 주무관님 같은 사실은 이제 그 지나오신 이력을 살펴보면 실제 PCO에서도 근무를 하셨었고 워낙에 이런 쪽 마이스 쪽에 이해가 밝으시다 보니까 이쪽과 관련돼서 지금과 생각하시는 이제 그런 의견을 많이 주실 수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 있는 이제 주무관이라든지 뭐 이제 그런 지자체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을 저희가 생각해 봤을 때는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아마 네, 일하시면서도 네. 피곤하시고 힘드신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근데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마이스라는 것들, 아까 뭐 함부르크도 이야기해 주셨지, 함부르크가 결국은 도시 자체가 테스트베드가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컨벤션 뷰로의 입장에서 도시를 그렇게 마케팅해 가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분들을 그러면 각 시마다 다 주무관이 됐던 담당관으로 데리고 네. 있으면 참 좋겠는데, 뽑아야 됩니다. 그냥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러니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사실 일선에서 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그 지자체에 계신 어떤 그 순환 보직을 하고 계시면서 이런 이제 공무원분들이 네, 역량이 많으신 분들도 있고 되게 능력이 있으신 분도 많아요. 근데 맞아요. 그거를 지속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는 거는 어떤 제 위치 같은 연결고리 같은 역할의 어떤 그 직책이 다 마이스 분야에서의 어떤 전문 그런 부분들이 딱 이렇게 요소요소에 다 심겨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좀 안타깝고 앞으로도 일자리 이런 거 아니, 저희가 할 첫 때도 번째로 해야 될 게 꼭 이런 것 필요할 것 같아요. 각 같아요. 네. 지자체에 전문 전담관을 뽑게끔 그런 것들을 좀 그럼요. 해서, 네. 그래야지 지자체 안에서 어쨌든 홀로 외롭게 싸우고 있을지 몇 년 전부터 모르겠지만 계속 싸우고 있어요. 안에서 싸우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게 뭐가 진행이 될 텐데, 네, 아무리 네. 우리가 밖에서 이야기를 계속 하려고 해도 네. 이런 부분들이 안 되니까 그런 게 너무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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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우리 서병로 교수님도 혹시 뭐 여러 지자체 보시면서 하이브리드 행사가 됐을 때 지자체의 마케팅은 과연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뭐 평소에 생각하신 게 있으시면 한번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다녀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여수를 한번 사례를 한번 볼게요. 네. 사실은 이제 제가 여수에 가서 우리 대학생 공모전을 제일 먼저 기획했던 거는 어떤 의도였냐면 전화가 왔어요. 김동현 네. 전문가한테 비용을 반납하게 될 것 같다고 아이디어를 좀 달라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대학생 공모전을 우리가 여수에서 직접 하는 거로 기획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이제 제일 먼저 하게 된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기회의 요건들은 사실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여수에서 이제 그때 뭐 시장님이 개회사도 해주고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양쪽 다 정말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수시에 있는 실과에 있는 국장님도 나오고 과장님도 나오고 학생들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있지? 네, 라고 하는 생각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산업 생태계가 이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게 이제 그걸 하고 나서 산청에서 한번 또 했어요, 제가. 산청에서 예산이 또 반납된다라고 해서 KBS 미디어에 있는 아카데미생들을 다 데리고 차를 보내주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서 기획 공모전을 했는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예를 들면
그 중에서 상은 못 받았지만 지역 공무원들이 이제 제일 보는 건 뭐냐면 당장 쓸 수 있는 것들을 보는데 거기서 떨어지는 바퀴 달린 산청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홍보용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데스티네이션에서 마케팅을 할 때 그 지역으로 오는 사람을 하는 게 아니라 유입되는 전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출발할 때부터 바퀴 달린 산청이라고 만들어서 사람들을 가족에다 태워서 그 지역에 가서 차박을 하게끔 한 다음에 차가 휴게소에 쓰게 되면 그런 것 자체도 다 홍보가 되면서 연결이 되고 그 안에서 스토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였거든요. 그건 공무원들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창의와 혁신은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사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창의와 혁신인데 그러한 것들을 담당자의 생각에서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협업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자꾸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혁신 산업 생태계가 이렇게 좀 조성이 됐으면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해서 그걸 하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야, 군산에도 하겠다. 삼척에서 하겠다. 저한테 연락 되게 많이 왔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좀 알려다오. 이렇게 된 것처럼 그리고 이번에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대학에서의 모든 수업들은 이렇게 이제 줌 수업이나 뭐 이런 녹화 수업이나 이거 설문조사 하는데 이것도 혁신이라고 이게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이거를 들으면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만족도가 엄청 떨어지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자기네가 예를 들면 지금 주만의 소그룹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발표가 돼서 내가 상을 탄다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이번에 공모전을 했는데 대학생 공모전에 팀이 몇 개가 참석했냐면 264팀이 참여를 해서 처음에는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교수님 우리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애들이 참여를 안 하니까 뭐 건국대로도 참여를 해주세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독려를 해서 했는데 욕 바가지로 먹게 생긴 게 나중에 전화를 해봤더니 264팀이 참여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홍보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직원들이 팀장님들이 그거 심사 고르는데 일주일이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10팀만 골라서 이렇게 나가서 행사를 하는데 얼마든지 새로운 아이디어는 그 안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온다. 왜냐하면 우리가 같은 부서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외부에서 바라보는 견해는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집약해내고 만들어내는 것들이 중요한데 왜 아이디어를 혼자서 하느냐. 밖에서 아웃사이드에서 다양한 의견 교환. 우리가 데스티네이션에서 1회가 되고 2회가 되고 3회가 되고 4회가 되고 계속 이런 노하우들이 쌓이면 제가 보기엔 고양시의 장점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킨텍스에 있는 직원들 예를 들어서 뭐 110명의 정규 직원들의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얘기한 PEO의 업계, PCO의 업계 그리고 다양한 이런 산업계를 묶어서 그 안에서 나오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결국에는 기자들에게 언론에 뉴스에 홍보가 돼서 그런 것들이 소비자들에게 도달하게 되는 거고 소비자들은 그런 체감을 통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마케팅을 하는 거지 브랜드의 인식이라는 게 어느 하루아침에 갑자기 예를 들면 우리가 바카스를 먹으러 갈 때 소비자가 예를 들면 약국에 문을 놓고 하고 예를 들면 뭐 타이레놀을 주세요라고 딱 어느 것을 지정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혁신 도시가 어디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고양시라고 이렇게 일반 소비자가 튀어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결국 브랜드고 또 브랜딩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가 지속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지속적이라는 것은 다양한 예를 들면 뭐 전문가만 오는 회의가 아니라 산업의 밑에 생태계의 바닥서부터 위에까지 또 시민사회가 골고루 이런 리바운딩을 하면서 묶여져서 그런 아이디어가 도출됐을 때 그런 것들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로 탄생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네네. 감사합니다. 다양한 의견을 주셨어요. 이제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결국 가장 중요한 건 홍보가 돼야지 브랜드라는 게 어쨌든 만들어질 수 있을 테고 인지도가 만들어질 테니까 홍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혹시 조민영 과장님 지금 카메라하고 그 마이크가 꺼져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닌가요? 조 과장님 혹시 하이브리드 컨벤션을 통해서 개체지 마케팅에 대한 여수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을까요? 조 과장님 소리가 안 들려서. 네. 그게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연결해 주시는 동안에 저희가 두 번째 질문을 좀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새 저희가 스마트 관광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뭐 그 관광 거점 도시가 지금 선정이 되었고 스마트 관광과 관련돼서 예산이 지금 풀리고 있는 상황인데 각 지자체들이 스마트 관광, 우리 지금 나와 계시는 여수나 뭐 고양이나 성남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관광을 아직 실제적으로 하고 계시지는 않는 걸로 전 알고 있는데 스마트 관광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 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여 단장님 먼저 좀 부탁드려볼게요. 사실 제가 한번 제주에 가서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한테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스마트 관광에 대한 질문을 받았어요. 스마트 관광에 받아서 얘기를 했더니, 그러니까 스마트 관광을 바라보는 측면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하나는 디지털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스마트 관광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하나의 트렌드인 뭐 지속 가능 관광, 공정 관광 측면에서 스마트 관광을 보는 측면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스마트 관광이라고 하는 것들은 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것들로 이해한다고 정의를 한다면 스마트 관광이 가장 지금 지자체나 이런 우리 관광이나 이런 데서 제공할 수 있는 건 연결성이라고 보거든요. 연결성이라니까 방문객과 지역 사회를 연결하고 방문객과 지역에 있는 환대 산업들은 관광 자원을 연결하고 그런 것들을 사전에 경험할 수 있게끔 해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스마트 관광이라는 개념이 보여질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피할 수 없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피할 수 없는 건 맞는 것 같고, 이미 다양한 사례들이 뭐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도 보니까 지금 경복궁하고 SKT하고 관광재단하고 문화재청하고 해서 이미 해치가 뭐 해치로 해서 하는 것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VR, 지금 뭐 VR 사이트 인스펙션, 뭐 VR 팸 투어 이런 거, AR 팸 투어 이런 것들은 뭐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도 지난 한 1년 반 정도는 국비 확보를 통해 가지고 마이스 방문객하고 지역에 있는 관광 관련 업체들을 연결하는 솔루션을 개발을 해서 지금 입점 업체들을 모집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한 500개 업체를 입점을 시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고양시에서 개최되는 행사하고 연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중장년 운영 요원들을 현장에 배치해서 모바일 컨시어지나 이런 것 통해서 그것들을 지원하고 하는 형태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피할 수 없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는 자세가 들고요. 그 다음에 너무 지금 이제 좀 가시적인 효과?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그러니까 저는 이 스마트 관광, 특히나 디지털적인 요소들을 하면서 항상 제가 보면 아쉬웠던 점이 뭐냐면, 완셋에 전부 끝내려고 하는 그런 자세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한 번에 돈 투입해서 디지털 솔루션이라는 거는 절대 한 번에 완성이 될 수 없는데, 한 번에 돈 투입하면 그 뒤로 업그레이드나 아니면 운영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은 다 배제하고 돈 줬으니까 끝나고 활용했는데 왜 성과 안 나와, 이런 태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제 경험상 보면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도 만들고 뷰로가 만들어져서 여러 가지 솔루션을 만들고 지금 지원 시스템 자체도 전부 디지털로 만들고 있는데, 만들어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데, 개선 사항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한 번에 해결하겠다, 한 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네, 그리고 지속적으로 특히나 디지털 관련, 스마트 관련해서 관광 자원을 어떻게 스마트라는 걸 통해서, 디지털이라는 걸 통해서 연결을 하려면 트라이얼 에러를 좀 용인해야 된다. 용인하고 완성도가 높아질 때까지 계속해서 무언가를 시도해보고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답보되지 않으면 원하는 스마트 관광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스마트라는 걸 통해 가지고 관광객들에 대해서 관심을 유도하거나 도시에 대해서 must see, must have, must eat 뭐 이런 것들을 각인시키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네네네네. 뭐 스마트 관광과 관련돼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간 트라이얼 에러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부분에 저도 동감을 하는 거고, 특히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 내 업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물론 우리가 아는 뭐 대기업도 있고 있겠지만 지역 내 업체들과 활동하시는 모습이 되게 좋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교수님 어쩔 수 없는 아,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네. 하나는 뭐냐면 고양시는 수원과도 저 성남과도 다르게 마이스 관련 지역 생태계가 너무 없습니다. 사실 킨텍스가 있기는 하지만 너무 지역 내 뭐 PCO나 아니면 마이스 관련 업체들이 너무 없어요. 너무 없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생태계를 조성을 하려면 일거리를 만들어주는 것밖에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DMO 입장에서는 손이 많이 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업체들이 조금 더 성장을 하고 그걸 가지고 경험치를 가지고 다른 비즈니스를 충족할 수 있다면 그게 조금 더 기여가 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사실은 육성센터도 그래서 만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인위적이긴 하지만 초반에는 마중물은 그래도 DMO가 가지고 있는 사업 또는 C가 가지고 있는 예산은 그 지역에 기반한 업체들한테 우선권이나 아니면 배려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게 잘못하면 뭐 이게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고요. 그럴 그래서 수도 좀, 있죠. 예, 그래서 좀 네.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네. 그래도 그런 리스크는 조금은 감내를 하더라도 네. 그런 노력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김은정 주무관님 혹시 뭐 우리 스마트 관광과 관련돼서 성남시는 뭐 판교 테크노밸리가 있어서 아마 스마트 관광이 다른 도시보다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네. 여지가 있지 않나 싶긴 한데요. 네, 그래서 저희 의욕은 있어가지고 올해 초에 그 문체부랑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진했던 스마트 관광 네. 시범 도시 사업인가요? 그것도 제안서는 제출했는데 떨어졌지만 그러셨군요. 떨어졌지만, 네. 일단 성남시는 관광지로서의 이미지는 없기 때문에 사실 지금 가지고 있는 성남의 인프라를 보면 사실 많이 관심이 가고, 스마트 관광이라는 분야 자체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계속 파고든다면, 제대로 잘 판다면 잘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선은 판교 안에 저희가 이제 e스포츠, 판교 하면 그 안에 게임 업체들이 거의 전국의 43%가 성남에 있는데, 그 게임 업체들과 일단은 먼저 좀 컨택을 했었고, 지금 22년에 e스포츠 전용 경기장이 이제 건립이 되거든요. 거기에 그 400석 규모고, 외부에는 야외는 1,500석 규모로 해서 e스포츠 전용 경기장이 이제 건립 예정이고, 그 전용 경기장을 기점으로 해서 그 판교 내부로 판교 게임 컨텐츠 거리가 조성될 예정이에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본 구상을 또 이제 다른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거리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TF팀이 이제 모여서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 부서에서 가서 얘기를 하고 있고, 단순히 그렇게 이 단장님께서 얘기하셨던, 진짜 저도 정말 싫은 게 그 한 번에 이 예산을 막 투입해가지고 엄청나게 보일 수 있게 그 다음에는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부분들은 없이 정말 그 스마트 기술로 그 방문객들의 어떤 그 선호도라든지 이동 패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잡아낼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을 먼저 생각을 하고 이런 기술들을 입혀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판교 게임 컨텐츠 거리가 조성 이제 될 예정이고, 그렇게 된과 동시에 판교의 게임 문화 특구 지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e스포츠 관련한 페스티벌도 매년 해오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아마추어 대회라든지 인디크래프트 행사라든지 경기 글로벌 게임 위크라든지 외부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다른 인천시에 있을 때는 잘 몰랐기 때문에 저도 몰랐는데, 그 내부적으로는 행사들을 많이 다양하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마이스 산업을 육성하는 입장에서 조금 더 이제 가시적으로 더 드러날 수 있게 협업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스마트 관광 부분도 그쪽 한 섹터에서만 이렇게 뭔가 개발을 추진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마이스랑 관광 분야에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저희도 좀 아니, 집중해보려고 혹시 하고 뭐 여러 질문일 수는 있는데 그런 e스포츠 게임 업체들이 저는 뭐 온라인 게임을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PPL처럼 배경을 뭐 판교로 갖고 온다든지 그런 거는 없을까요? 그런 게 그런 뭐 행사를 심시티 같이 뭐 도시를 짓는 뭐 이런 프로그램 네. 이런 게임에다가는 그런 건 네네네. 어떨까 싶은 생각이 불현듯 네네. 드네요. 네네. 다른 행사를 할 때, 뭐 융복합적인 행사를 할 때, 네, 아니면 그런 새로운 것들 입혀볼 그 생각은 하고 게임 있어요. 요새는 TV 같은데 광고 보면 게임 광고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광고에서도 좀 판교가 이렇게 배경이 된다든지 이런 네. PPL이 좀 이루어지면 어떨까라는 불현듯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조민영 과장 이제 연결 잘 되신 것 같은데 네. 아까 드렸던 질문과 같이 해서 네. 혹시 개체지 마켓 하이브리드 컨벤션으로 대부분 바뀌는 과정 속에 네. 개체지 마케팅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다 하는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여수는 스마트 관광하고는 어떤 뭐 관계가 혹시 있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수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섬 관광이라든지 힐링, 뭐 치유 이런 부분들을 테마로 해서 관광 산업을 좀 이제 육성하려고 하는 방향을 잡아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뭔가 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회의를 하는 게 저는 처음이었는데, 제 자신 좀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게, 장소에 대한 제약이 없잖아요. 예, 제가 아까 처음에 차 안에서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어떤 부분에 그 방문지에 대한 경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강조가 된다면, 사실 이게 섬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겠고, 뭐 정말 뚝뚝 떨어져 있는 섬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할 수도 있고, 섬에 한 명씩 있으면서. 오히려 그 섬을 배경으로 뭔가 이제 이렇게도 할 수 있겠고, 여수에는 뭐 365개 섬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그런 매일매일 다른 섬을 뭐 방문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뭔가 회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고, 이게 오히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그동안 시도해보지 못했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구현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뭐 여수 같은 경우 지금 스마트 관광까지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는 것은 제가 이제 그런 것들 아직까지는 좀 요원해 보이는데, 저희 여수 같은 경우는 지금 2028년도에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좀 유치를 하려고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유치를 위해서는 그 박람회장 내에든지 뭐 컨벤션 센터를 추가로 건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지역사회 그런 여론들이 많은데, 그런 때 이제 구체화됐을 때 뭐 스마트 관광뿐만 아니라 뭐 AR, VR 뭐 이런 뭔가 스마트 마이스 이런 것들까지 같이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네네. 아까 이상렬 단장님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온라인 행사에 어떻게 생각하면 장점일 수 있는 게 장소의 제약이 없고 인원의 제약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GDW에도 아까 말씀해 주신 거 107명의 외국인이 들어왔다라는 것들은 온라인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가능한 거였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전에 우리 몇 차였었나요? 노현숙 대표가 강원도 그 대표 PCO이신 인터포스의 노현숙 대표가 나오셔서 그런 얘기 해주셨거든요. 강원도에서 정말 좋은 행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오지를 않는다. 아무리 홍보를 해도. 근데 이 온라인으로 했더니 연사가 좋고 컨텐츠가 좋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더라. 그래서 오히려 강원도 같은 곳에서 개최되고 있는 행사, 강원도가 주체가 됐던 정부 행사들은 이 온라인 행사라는 게, 온라인이라는 이 플랫폼 자체가 기회가 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개최지라는 것도 이게 온라인에 아무것도 안 보이겠지가 아니라 지금 뭐 조민영 과장 이야기한 것처럼 진짜 섬에 한 명씩 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재미있는 행사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 이제 그런 기획을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 질문으로 비지터 이코노미는 이제 끝났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 그 비지터 이코노미가 끝난 이후에 이 행사에 있어서의 아니면 도시에 있어서의 어떤 성과를 측정하는 성과 지표를 우리가 뭘로 가져가야 될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제가 깊게 여쭤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간단하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어떤 뭐 아주 브로드한 어떤 아이디어라도 있으시면 그런 것들을 좀 공유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서병록 교수님 먼저 여쭤볼까요? 네네.
간단하게 이제 제가 스마트 관광 도시부터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인천 스마트 시티 경영 평가를 제가 했거든요. 아, 예. 예, 예. 그 인천 스마트 시티 하면서 이제 뭘 느꼈냐면 이제 인천이라는 도시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성남이 준비를 했는데 이제 떨어졌다 그랬는데 응. 인천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국내 스마트 도시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이제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UCT라는 거에서 나왔어요. 유비쿼터스 네네네. 도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도 초반에 우리가 보시면 경기도 화성 동탄이 했고 그다음에 파주 운정, 그다음에 뭐 대전, 그다음에 이제 인천이 했는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있죠. 우리 관광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지속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인천은 그거를 지속적으로 송도에다가 하면서 인천의 스마트 시티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고 당시에 이제 누가 했냐면 LG CNS의 대표이사를 유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개념들, 예를 들면 공공기관에서 내려갔으면 이런 그 스마트 시티에 대한 개념들이 굉장히 적었을 텐데 예를 들면 이 스마트 시티라는 거하고 스마트 관광하고 왜 연결이 되냐면 도시 문제를 해결할 때 이 스마트 시티라는 개념이 ICT 기반으로 해갖고 비용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저비용의 효율은 에너지 되게 효율 높아요. 좋아서.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이 마이스도 하지만 예를 들면 덴마크의 예를 들어서 이제 그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김은정 주무관님 아시겠는데 뭐 여왕이 방문했을 때 사실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서 네. 방문했었고 네네네. 지금 예를 들면 이제 부산 같은 데는 에코델타 시티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세종시가 이제 또 이 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정부의 이 정책하고도 굉장히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부에 보면 정부가 세 가지 축으로 가는데 하나가 이제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마트 뉴딜.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그러니까 디지털 뉴딜. 두 번째가 이제 그린 뉴딜. 세 번째가 사회적 안전망이에요. 그 정부가 이제 예산을 줄 때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러한 정책들이 관광, 문화, 지역, ICT, 경제, 융복합 컨버전스로 돼갖고 이렇게 가는 건데 이번에 우리 이제 성남시도 제출을 했지만 세 개 도시가 격돌을 했어요. 수원, 속초, 인천인데 인천은 그 당시부터 사업 계획서를 낼 때 스마트 시티가 갖고 있던 빅데이터, 그 다음에 인천관광공사가 갖고 있던 노하우, 그 다음에 그 문화재단이 갖고 있던 이런 것들을 융복합 컨버전스로 만들어 갖고 개항지라는 특별한 그 이미지를 넣어갖고 마케팅을 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 도시가 제일 먼저 선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반이 조성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을 제일 먼저 할 때는 뭐냐면 그 기반이 조성된 위에다가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이 성남시나 이제 고양시가 이제 그 도시가 갖고 있는 색깔이라는 게 있는데 그 색깔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 고양시 그러면 이제 그 랜드마크인 킨텍스가 마이스의 도시로서의 전시의 도시로 가는 거고 지금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의 이미지가 이제 어떻게 가냐면 이 분당이라는 그 성남시에 있는 그 타운이 예를 들어서 거의 지금 매출이 100조 정도 나오거든요. 100조 그렇죠. 지금 올라가서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 관광을 해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산업 생태계가 이제 묶이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그 안에 이제 그렇게 이제 속도를 내는 전략을 짜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대부분들 다 보면 자기 업에 대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큰 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것들을 중앙정부에서나 예를 들면 뭐 기획정부에서 예산을 주거나 이럴 때 그런 것들이 장애물이 돼요. 장애물이. 예산을 받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 산업 형태, 우리 마이스 산업계가 마이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컨버전스로 해서 우리 마이스가 이런 것들로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도시의 브랜딩이 되고 경제를 창출하고 이런 것들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DMO나 또는 CVB의 역할인데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하이브리드 전략과 맞물어 떨어지면서 같이 하셔야 이게 그림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마이스 업계가 힘들어요. 이런 것들은 전혀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 시민사회에 이 예산이 없어지게 되면 어떤 우리 성과지표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림을 크게 해서 그래서 관광부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농림부에서도 성공했던 게 뭐냐면 6차 산업으로 보는 거예요. 관광의 개념을. 네네네네. 예를 들면 1차 산업인 예를 들면 뭐 농업.
뭐 디자체. 농업이다. 그러면 그 농업을 그 농업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네. 가공, 포장, 그리고 관광이 되면 3차 산업에서 이게 6차 산업으로 6차 산업. 거대해지게 되면 이걸 통해서 시너지가 나고 일자리가 창출되겠구나라는 것처럼 스마트 관광이라는 개념이 앞으로 더 빨리 도입이 될 것이다라는 게 이제 앞으로의 전략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이스 업계가 산업 생태계에 지금 하이브리드 전략을 갈 때 이러한 것들은 우리 도시와 관련이 없다가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전략적으로 입히기 위해서는 이제 예산이 더 크게 만들어질 겁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천시가 아마 88억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 주제가 꼭지가 달라지면서 내려갈 거예요. 미래창조과학부가 도시에 대한 브랜드를 다른 예산으로 또 뿌려줄 거고 또 그런 것들이 산업자원부에서 또다시 예산이 내려가는데 그럼 어떤 도시가 하나가 계속 이걸 받아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전략들을 CVB라든가 DMO에서 새로운 그림에 대한 전략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네네. 약간 좀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KPI를 만든다고 쳐도 큰 그림 상황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기본에 두고 그러면서 KPI를 만들어야지. 마이스만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 뭐냐면 자, 정부가 큰 그림에 뉴딜이라는 정책을 만들었잖아요. 네. 자, 그러면 거기에 따라갈 수 있게끔 네. 우리 이 마이스가 하이브리드 전략에 이러한 것들이 스마트 관광과도 같이 다 연계된 축 안에 놓여 있다는 네, 것들을 네. 우리가 전략적으로 만들어줘야 이런 것들이 이제 이미지가 되고 또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굉장히 지역적인 것들이 작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시너지 효과가 훨씬 더 깊게 나는 거죠. 네네. 다른 도시들이 아까 얘기한 사회적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것들이 이런 스마트 시티를 통해서 만들어진 게 되게 높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범죄자가 발생하면 옛날에는 경찰들이 일일이 다 수사를 했는데 스마트 시티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가보니까 경찰관이 거기 2명이 파견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데이터를 쫓아서 그 사람들이 위치 기반하고 같이 범인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 안전망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지난주에 인천 스마트 시티를 방문했던 게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확신을 가진 거예요. 거기서 이제 과학적인 수사 기법이라는 것들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코로나 19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못 따라오는 게 바로 이런 스마트 정책이 이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만들어진 IT 정책과도 관련이 있는데 이게 다 지속적으로 지난 한 20년간 연결이 됐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기업들, 예를 들면 포스코라든가 또는 LG CNS라든가 삼성 SDS라든가 이런 곳에서 전략적으로 그 도시를 만들 때 그런 플랫폼들을 구축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사용자가 버스를 옛날에 무작정 기다렸는데 문자를 보거나 또는 차가 지나가는 시간을 모두 다 데이터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스마트 소싱 안에서 빅데이터화가 연결이 돼서 예를 들면 40대가 주말에 어디에 모인다를 다 분석해낼 수 있어요. 요즘 기업들도. 네, 네, 네. 그럼 그게 마케팅으로 연결이 되고 관광으로도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과지표를 만들 때 예를 들면 그런 관광객들에 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이제는 빅데이터와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된다는 거를 관광자 입장에서 보지 말고 산업계 쪽에서 같이 거시적으로 만들어서 제안을 해줘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양한 것들을 받아낼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뭐 어느 분 먼저 여쭤볼까요? 이 단장님 먼저 여쭤볼까요? 네. 뭐 거시적인 부분에서는 뭐 교수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다시 교수님 질문에 대한 제 답변을 네. 드리자면 결국은 디지털 이코노미는 뭐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건 왜냐하면 저 얼마 전에 흥미로운 보고가 나왔는데 아야타 보고서를 보면 지난 수십 년간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항공 비즈니스 트래블은 계속 성장해 왔다. 정체기가 있었지만 이렇게 리세션 됐다가 다시 복귀하고 하는 패턴이 앞으로도 이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전망치는 유지가 되는 걸 보면 시간의 문제이지 정상으로 이 페이스 투 페이스 미팅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측면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CBB가 그간에 있는 number of international 미팅을 KPI로 잡아서 그거에 올인하는 역할로 계속 간다면 사실상 지역 내에서 마이스 산업에 대한 가치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거기에 대한 투자는 줄어들 수밖에는 없을 거다라고 하는 건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것들의 지역에 있어서 지역 커뮤니티의 지역 산업과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서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마이스를 통해서 어떻게 성장할 것이고 그 성장한 결과물들이 어떻게 표현될 것이냐. 그게 일자리 수냐 아니면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의 양이냐, 지식 전이가 되는 양이냐, 아니면은 그걸로 인해서 투자되는 뭐 투자 기업의 투자 액수냐, 뭐 이런 조금과 지금과는 좀 다른 KPI를 그 도시마다 특징에 맞게끔 만들어낼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건 그건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ROI라는 것이 마이스 산업에서 ROI라는 개념이 사실 도입된 게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 가장 큰 배경이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누구나 인정하는 ROI가 투자 대비 효과가 나와야 된다 이거였는데 산업이 다르고 지자체 특성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투자 대비 효과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그 도시만, 그 기업만의 마이스 대비 투자 대비 효과를 측정하면 된다. KPI 역시 그 도시의 특징적인 걸 반영한 것들을 구축해서 도시만의 KPI를 ROI를 측정하면 된다라는 개념이 나오면서부터 이제 마이스 산업의 ROI라는 게 보편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CBB 역시 DMO 역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제는 좀 전환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네, 이제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컨센서스를 함께, 그러니까 네. 트리플 헬릭스죠. 산학관이 함께 네. 만들어 가야 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그리고 그것들이 강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네, 네, 하는 네. 걸로 제 말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은정 주무관님 혹시 뭐 추가적으로 더 해주실 이야기? 네. 저희도 이단장님 의견과 같이 어떤 개체지마다 여건이 다 다를 거기 때문에 뭐 일률적으로 성과 지표를 이렇게 뭔가 적용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도 성남도 아주 초기 단계지만 초기 단계부터 저희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코로나 위기에 있는 지금이 출발선에 있는 도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이전에 지자체에서 했던 어떤 시행착오들을 사실 어떻게 하면 최소화하면서 앞으로 미래를 보고 적용을 할 수 있을지를 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그 성과 지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앞으로는 계획에는 저희 자체적인 성과 지표를 네, 개발해서 뭐 연구 용역을 통해서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저희는 수립할 계획입니다. 네. 그 안에는 뭐 개체지 브랜드에 대한 뭐 인지도 변화라든지 아니면 지역 산업이랑 얼마나 연계가 됐는지, 지역 사회랑 얼마나 연계가 됐는지, 그다음에 어떤 행사를 유치하는 어떤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가진 자원들을 통해서 얼마나 특색 있는 행사들을 기획했고 보유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성과 지표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GDW에서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저희도 그 부분을 아주 큰 비중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는데 SDG를 얼마나 더 잘 실천을 하고 있는지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고민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성과 지표들이 아무리 잘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유기적으로 이렇게 취합해서 엮어서 결과를 도출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이제 기본계획을 마이스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성남에 필요한 마이스 산업을 고민하면서 컨셉으로 생각을 했던 부분이 지금 정한 부분이 초연결 솔루션 마이스라는 부분으로 저희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모든 부분들을 연결해서 그런 중추적인 역할이 마이스 산업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CBB가 조금 더 어쨌든 더 영역이 더 넓어지겠죠. 네. 도시 마케팅을 전적으로 그 구심점에서 네. 관광 따로 산업 따로 뭐 이런 게 아니고. 아니라 그런 걸 총괄적으로 더 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민영 과장님 혹시 뭐 추가 발언 해주실 거 있을까요? 성과 지표 관련해서는 네. 학계에서 또 다른 전문가분들께서 좋은 의견 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뭐 황 교수님 뭐 추가 마지막 코멘트나 우리 김성천 대표님이 계속 그 비디오를 켜시는데 혹시 뭐 질문이 있으셔서 비디오를 켜시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기도 하고. 황 교수님 혹시 마지막 뭐 멘트 있으실까요? 그 오디오가 안 켜져 있으셔갖고. 황 교수님 오디오가 안 켜져 있으세요. 네.
네, 말씀하세요. 오늘 다들 너무 좋은 얘기 많이 주셨고, 이제 보니까 우리 학계가 또 역할을 또 많이 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뭐 성과 지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도시를 아우르는 그런 좀 마이스를 지금까지 단순히 이제 뭐 국정서 유치 이런 차원이 아닌 것 같고 지금 다들 얘기가 지지자분들도 그랬고 오늘도 많은 얘기들이 좀 이렇게 크게 보고 그걸 엮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인 것 같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좀 더 마케팅 그런 컨셉이 좀 더 중요하다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좋은 네, 얘기 많이 감사합니다. 주셔서. 예. 혹시 김성준 대표님 질문 있으신 거 아니시죠?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네, 운전 중이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뭐 마지막으로 혹시 나 이 이야기 안 하셨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저 의료관광 컨벤션. 네네네네네. 11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행사인데, 성남 국제의료관광 컨벤션이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네. 온라인으로 개최가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사실 되게 특히 지자체들이나 CBB에서 많은 고민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도시 마케팅을 향후에 어쨌든 하이브리드라는 방향성은 앞으로도 계속 갈 것 같은 이 상황 속에 어떤 형태를 끌고 갈까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황 교수님 아까 마무리 얘기해 주신 것처럼 학계의 숙제도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업계나 지자체와 함께 저희가 지금의 위기를 좀 더 잘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